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프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오창석 씨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예, 시작하시죠. 네, 오늘부터 내 지역의 일꾼을 직접 뽑는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1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공식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 당일에는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만 가능합니다. 예. 자, 선거운동 시작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에 어디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유세를 하느냐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네. 서울시장 후보 3명이 첫 유세지로 찾은 곳은 어디입니까?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 가장 중요한데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과의 만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공약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를 방문한 내용인데요. 정부의 기조와 정책에 발맞춰서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두 번째, 김문수 후보는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을 찾았는데요. 이 지역은 김문수 후보에겐 특별한 지역입니다. 재단 보조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했던 곳인데요. 이어서 중구에 있는 중앙시장과 용산에 있는 용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보수의 표밭인 시장을 찾아서 표심 다지기를 시작한 것으로 엿보입니다. 네. 세 번째로 안철수 후보는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를 방문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공약을 강조하면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 갑시다. 네,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에 55%의 화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을 국방부가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찬호 병장은 치료비로 매달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강 성심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후에는 보훈처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 이찬호 병장이 꿈이 영화배우였다고요? 네, 10년 동안 배우의 꿈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신에 55%가 넘는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꿈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훈남이던데. 네.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꿈을 서포터즈하고 밀어주고 키워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갔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 그것도 분통 터질 일입니다만 만일 치료조차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요. 예. 사실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된 건 청와대 청원이었습니다. 예. 네,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27만 명을 돌파했고요. 이찬호 병장 이외에도 부상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2가지 정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영화배우가 꿈이었던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많이 알려졌을까라는 것이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생각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네. 가능성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찬호 병장의 잘생긴 얼굴과 현재의 사진이 비교되면서 안타까운 사연이 훨씬 더 빠르게 전파가 됐거든요. 만약에 일반 시민, 일반 국민, 일반 병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알려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군대 내에서 진급 문제 때문에 이제 감축이 급급한 이 군대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2가지의 주안점 우리가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창석 씨도 군대 갔다 왔잖아요. 네, 저도 만기 이제됐습니다. 2년여 세월 동안은 주위에서 또 이런 비슷한 훈련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그럼 좀 보셨나요? 저는 사실상 그 섬에서 레이더를 보는 병사라 화기를 다루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는 많이 봤습니다. 편하게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갑시다.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시장 후보가 이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금 확인 중이라고 했는데요. 신고 내용은 안 후보가 지난 28일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그림판을 세워놓고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결과는 어떻게 아직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아직도 중앙선관위 측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비선거 운동 기간 그리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도 열차나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에서는 연설이나 대담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뭐 김문수 후보랑 후보 단일화 얘기 나왔다가 이제는 뭐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보이는데 김문수 후보 오늘 유세입니까? 출정식입니까?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세월호처럼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당의 후보로 나온 분이 세월호 참사 아직도 유족들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죽음의 구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건 조금 한패선 안 될 발언 같은데. 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요. 이게 당대표를 닮아가는 건지 이상한 DNA가 계속 이식되고 있는데 본인이 오늘 첫 유세 장소로 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세월호 안에는 수많은 항해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 많은 시민들이 다시금 분노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야당에서도 당연히 비판이 나올 법한 그런 발언 그런 워딩 같습니다. 지금 뭐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고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뉴스 갑시다. 네, 성추행의 폭언, 폭설, 사적 업무 지시 등 이제 갑질 종합 세트라고 불렸던 서울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원했었는데요. 고작 정직 3개월을 처분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대 대학원생 10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금 갑질 내용을 보면요. 인격 모독이나 냉장고 청소, 곰팡이 제거도 있고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바느질을 시키는 것도 있었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네, 자동차 운전, 심지어는 뭐 학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갑질도 있었고 성희롱 성추행도 있었습니까? 네, 사적인 자리에서 팔짱을 끼는 등 여성에게 굉장히 불편한 시그처를 했다. 제출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 3개월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너무 가볍다 학생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현재 강하게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파면까지 간다라고 학생들이 원하고 실제로도 여론도 그렇긴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10명이 어떤 10명이냐면 이 대체계를 꾸렸던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퇴서를 낸 거고 이 교수님 때문에 심지어 일을 그만둔 직원도 있고 학과를 바꾼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학생들의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고작 3개월 만에 돌아온다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네. 뭐 끼리끼리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법하네요. 다음 뉴스 갑시다. 네, 통일부가 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인 천담 스님의 방북을 승인했다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순수한 민간 교류 차원의 방북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천담 스님은 6월 2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금강산 4대 사찰로 알려진 유점사 복원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뉴스? 네, 또 있습니다. 예. 마지막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달 초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었던 강길부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 침체로 울산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도 위기가 오는데 힘있는 집권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라면서 송철호 후보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길부 의원이 탈당하기 전에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탈당했었는데 한국당에 있었던 사람이 여당 의원을 지지한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 당시 홍준표 대표에게 사퇴하라라고 할 때도 방금 말씀드렸던 김문수 후보와 같이 막말 그리고 현 시류를 읽지 못하는 정책적 방향과 정치적인 토론 때문에 강하게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홍준표 대표는 그냥 나갈 거면 빨리 나가라라고 되게 가볍게 응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울분도 있고 실제로 울산 경기 침체로 인한 울산 경기 부흥을 위한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끝이 나면은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은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탈당한 강길부 의원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포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강길부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퀴즈 갑시다. 네, 어제 정답은 3번 6월 13일이었습니다. 오늘 문제는 오늘부터 6월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며칠일까요?
1번 12일, 2번 13일, 3번 14일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합니다. 네. 산수가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 샵 0945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당첨되신 분께서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스 앱으로 이원경님 뉴스 100번 읽고 나오세요. 그럼 자신 있게 잘할 건데 장상 씨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러네요. 네. 오늘 98분 정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응원 댓글도 많습니다. 예. 팟빵 앱 시즈카이오님, 오창석 아나 프리핑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죠? 네. 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앞서 일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유세단장 인터뷰하면서 여당의 선거 전략 그리고 목표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선거 전략과 목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박주선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선거 여러 번 치러보셨지만 지금 이번처럼 어렵게 스타트하기는 처음 아니십니까? 예, 좀 어렵네요. 저희들이 호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 제3당으로서의 굳건한 터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민평당이 탈당을 해가지고 예. 호남은 호남끼리 뭉치자 해가지고 지역주의를 선동해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호남 민심이 좀 분열이 돼 있어서 약간 어렵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가는 길이 대의와 명분에 맞기 때문에 또 호남에서는 저희들을 지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호남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도 쉽지 않거든요. 지지율 반등이 왜 이렇게 좀처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좀 공식화가 됐고요. 예. 그동안은 선거운동 준비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토론도 본격적으로 될 거고. 예. 그러면 잠재력이 있는 후보기 때문에 또 상대 후보에 대한 그 피로감도 있고. 예. 또 업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을 거고. 또 비전에 대한 또 이제 평가가 있을 거기 때문에 반등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 의원님 호남 다녀오셨죠? 네네. 지금 예. 호남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또 예. 유승민 대표는 대구, 손학규 위원장하고 안철수 후보는 서울 지역 이렇게 바른미래당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을 나눴단 말이죠. 네네. 이 세 곳을 바른미래당은 집중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이십니까? 우선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안철수 후보 선대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호남에 연구가 좀 있고 예. 유승민 대표는 또 대구가 연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우선은 선거운동 시작할 때는 각자 연구를 찾아서 활동을 하고 또 교차해서 방문해가지고 지지 호소하고 그렇게 하기로 저희들 당 선거 전략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공식 선거일 첫날에 호남으로 내려가신 거는 호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실 텐데. 네네. 내려가 보니까 호남 지역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호남이 진보적인 성향의 도시이기도 하고 예. 또 정치적 수준과 의식이 높은 곳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론조사하고는 달리 현장을 가보면 박수선 의원 참 선택 잘했다. 호남은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동서화합을 이루고 국민통합을 하겠다는데 호남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 선택 잘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평당이
호남은 호남끼리를 뭉치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지역주의를 좀 충동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좀 상당히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만 연평당에 대한 지지 열기는 많이 가라앉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화당도 호남은 힘들 거다. 결국은 민주당 싹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뭐 바른미래당도 평화당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상대하는 건 민주당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그런데 잘 아신 바와 같이 권력은 속성상 견제와 비판이 없으면은 무소불위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예. 남용을 하고 농단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교훈을 막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호남이라고 생각이 돼서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 내지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확실한 견제와 비판이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중앙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당에 지방 권력까지 같이 싹쓸이를 하게 되면 나라 앞날이 어둡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견제와 비판의 투표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건전한 견제 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예.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른미래당은 그런 곳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싹쓸이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도 좀 덜 돼 있고 예. 아무래도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경북을 비롯한 영남 지방에서 지금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홍보를 제대로 하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명분과 가치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상당히 약진이 기대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은 해봅니다만 뭐 그렇다고 그럼 바른미래당이 몇 석을 목표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사실 선거운동은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신인사 대1000명의 자세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가지고 뭐 어느 당이 유리하다, 어느 당이 싹쓸이를 한다, 뭐 압승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몇 석을 예상하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던데 먼저 대답해 주셔가지고. 예. 그래요. 아까 손학규 위원장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손학규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바른미래당의 갈등.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화합이 됐습니까, 이제는? 이미 화합이 됐죠. 예. 지금 송파갑이나 뭐 노원병에 후보들을 어떻게 더 좋은 후보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게 언론에서 계파 갈등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 국민의당 시절에 저희 지역구였던 국회의원들 당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욕심은 당연히 저희 후보들이 당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좀 더 나은 후보를 찾아보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정무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나다만 완전히 봉합이 됐고 또 봉합정을 넘어서 완전히 화합과 단결이 돼 있습니다. 예. 오늘 출정식인가요? 들어보니까는 경제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권 1년. 비판하면서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좀 남부 관계 진전이라고 그럴까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역할을 한 것을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이면에 민생 문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방치를 하고 방치를 넘어서 무관심하고 아예 무응답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 여론이 너무 많거든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올라가지고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더더욱 감소가 되고 있고 지금 청와대에서 일자리 정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때에는 한 번도 공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IMF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란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표출이 돼야만이 문재인 정부가 이걸 시정하려고 노력이라도 할 거고, 이걸 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방선거는 민생과 경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본인들의 적폐에 대해서는 아주 숨기고 감추려고 하고, 또 성폭력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국민의 지탄과 비난을 받습니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선거에서 평가 자료가 되고 그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권력에 대한 권제 비판 의식과 더불어민주당의 현 추소에 대한 명확한 채찍이 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를 맨 앞에 꺼낸 것 단순한 구호는 아닐 거고 바른미래당도 뭔가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감소하고 소상공인이 힘들다고 하면 그럼 바른미래당은 어떤 경제적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근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역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유능한 정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소득 주도 성장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이걸 시정을 하고 변경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끝나게 되면 조목조목 소득 주도 성장의 단면, 단점, 폐해 이런 걸 좀 내세우면서 저희들이 시정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당제 하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차별화가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아니 저희들은 보수 중에서도 개혁적인 보수, 진보 중에서도 합리적인 진보와 함께해서 바로 중도 개혁 실용정당이라고 우리가 방향을 정해가지고 창당한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정당 안에는 개혁적인 보수 세력도 있고 합리적인 진보 세력도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유승민 대표는 보수를 향해서 개혁적인 보수의 본사는 저희 바른미래당입니다. 보수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원조 보수, 반등 없는 보수는 아무리 주장을 해도 자기 스탠스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보수표 중에서 이동이 가능한 대안 세력을 찾는 그런 분들한테 호소한 거고요. 저희 당이 보수당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함께 숨쉬는 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 이게 잘 융화가 돼가지고 유권자들한테 먹힌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유의미한 성적을 거둘 테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안 좋은 성적을 거둘 텐데 혹시 성적이 좋지 않다면은 그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꾸 저희 당을 흡수해가지고 정계 개편 한쪽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다당제 하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정당으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제가 3당으로서 지방선거에서 다소 성적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바로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은 국민한테 대한 기망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마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도 정당이 좀 더 커지고 단단해진 방향으로 정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 단일화는 안 하는 겁니까? 당대당 단일화라든지 공동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무슨 조건과 합의에 의한 성사를 전제로 한 단일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잘 아신 바와 같이 국정농단과 적폐 세력이고 그들이 만들었던 전직 두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동시에 가 있는 부패 세력입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인데 저희들은 그런 세력의 대안으로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는데 그 적폐 세력을 대안의 역할을 하지 않고 거기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표를 넣는 선거공학적인 연대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고 저희 당을 출범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한 거기 때문에 연합이나 연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세월호처럼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나라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죽음의 구판을 부른다고 그건 좀 여기 선거판에 맞지 않는 말인데 네. 본인의 입장을 좀 두둔하고 비호하게 한 좀 견강부회하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바른미래당 찍어달라고 한마디 하시죠. 정말로 국민 여러분 보수와 진보 이념의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정권은 교체돼도 나라는 바꿔지질 않고 오로지 집권자만 달라질 뿐이었습니다. 대안 세력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수가 실패하고 진보가 실패하게 되면 보수가 진보를 밀어주고 진보가 보수를 밀어주는 구도는 쉽지 않지만 바로 저희 바른미래당이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실용으로 개혁으로 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 당을 대안으로 선택해 주십사는 말씀 드리고 지금 더불어당에 대한 비판과 채찍의 결과 대안 세력을 차지할 필요가 있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역시 대안 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을 저희들이 역할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였습니다. 잠시 후 현아랜드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뉴스 정면 승부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져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아랜드 시간이죠.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의 주거 문제 해결사 김연아 의원입니다. 지난달이죠. 네. 한 달에 한 번 우리 만나니까.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많은 얘기를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좀 아쉬웠는데. 우리 청년 주거 얘기하다가 슬쩍 시간이 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선거 때 항상 이 부동산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또 재개발 재건축 네. 본인이 서울시장 되면 적극적으로 네.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올림픽대로 같은 것도 지하하고 뭐 이런 네. 얘기를 막 했었는데 네. 재개발하고 재건축 다른 이야기죠. 예, 조금 사업 내용이 틀린데요. 주로 재건축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 같은 것을 낡은 것이 이제 새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네. 재개발은 주로 단독주택이 그 대상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은 사실은 사업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편이에요. 하고 나면 도로도 내놔야 되고 막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재건축은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진 단지 안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사업 이익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이 재개발은 없고 재건축에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방금 말씀하신 재건축 초과이익.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걸로 좀 시끄럽기도 한데 뭐 네. 이게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세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이게 원래 2006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잠시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부과를 유예했다가 이제 작년 말에 이것이 유예가 끝나고 올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마침 강남의 집값이 막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재건축 초과이익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과냐 또 양도세하고 이미 양도세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다 내는데 또 이걸 부담금을 내야 되느냐라는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이 논란보다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개발 이익을 환산하는 산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개발이 시작된 첫 시점에는 공시가격으로 가격을 산정을 하고 팔았을 때의 가격은 시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한 3천만 원이 올라도 한 6천만 원, 7천만 원이 오른 것처럼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 공시가격이 현시가를 많이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사업을 하고 나서 집을 파는 사람은 어쨌든 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부담금을 내면 되는데 그 집에 살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사거나 거기에 계속 사셨던 분들은
추가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예. 그런데다가 지금까지는 뭐 강남은 일부 적용이 되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했는데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되는 대다수의 단지들이 다 강북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비 마련도 어려운데 재건축하고 나서 그럼 살지도 못하고 집을 팔라는 말이냐 이런 것 때문에 요즘 가장 반발이 있고 아마 거기에 핵심에 목동 지구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뭐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없앨 생각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폐지 법률이 올라와 있긴 한데요. 아마 법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아까 뭐 이왕 부과하더라도 산식이 적당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서 처음에 위헌 판결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정부가 그 부과의 정당성을 사실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측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의원실에서는 그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을 계속 국토교통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도 폐지 자체가 아니고 안에 그러니까 제도 폐지 자체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이제 저희 당의 다른 의원님께서 법안을 이미 발의하셨고요. 네. 그것이 되기 전에 이제 시행령 개정을 저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재건축 이슈가 되는 곳은 강남 3구일 테고요. 네. 그 주민들은 하고 싶어 할 테고 정부는 반대하고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재건축을 계속해서 완화해주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걸 좀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이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타겟은 강남이지만 앞으로 집을 고쳐야 되는 것은 강남 아닌 지역이 더 많고요. 또 최근에는 지방광역시에서도 재건축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이거는 딱히 강남과 비강남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비강남 연대가 형성이 됐고요. 거기가 정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공시지가하고 실제 시가랑 차이가 난다. 한 60% 정도 됩니까? 70%? 아, 이게 참 아주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건데요. 예. 사실은 누구도 60 몇 프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시민단체에서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거 심층 자료를 좀 파헤쳐 보니까 아파트 동의 호수마다 이 좀 현실화율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앞으로 논란이 되게 커질 것 같고요. 지역마다 편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좀 지방이 틀리고 또 아파트와 단독주택 간의 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재건축 초과이익 때문에 거론이 됐지만 또 일부에서는 보유세 현실화 때문에 이것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한번 이참에 지금의 각각의 공시가액이 실제 가격의 얼마 정도 차지하는 현실화율을 보는 판도라 상자는 한번 열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방금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규제를 좀 많이 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재개발 재건축 이걸 좀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많이 하게끔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또 진보 정권에서 활발히 하려고 한단 말이죠. 도시재생은 또 어떤 겁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오해가 있으신데요.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도시재생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재개발, 재건축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요. 리모델링, 마을 만들기, 또 뭐 거리 활성화, 시장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유독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뉴딜이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뉴딜 정책이 뉴딜입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그 기본법 하에 전폭적인 정부의 물적, 인적 지원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좀 사업 규모가 줄어들어서 소규모 여러 가지 재생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 낡은 건물을 새롭게 바꾸는 것도 재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재생은 그것을 넘어가서 그 안에 컨텐츠를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지역에 사람들을 다니게 하는 상권 활성화도 재생이라고 포함될 수 있고요. 또 거기서 잃어버렸던 문화적 가치, 거리의 어떤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도 재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재생이라는 단어는 100인한테 물어보면 100가지의 개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저는 앞으로 그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유일 사업 5년간 50조 정도. 예, 굉장히 막대한 돈이고요. 이 50조라는 게 뭐 그냥 막연하게 많다고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50조가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과 맞먹습니다. 엄청난 금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뉴딜 정책을 붙였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문자로 1740님께서 초과이익 환수 세금 내고 나서 집 가격이 만약에 폭락하게 되면 네. 세금 다시 돌려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가격에 팔고 나가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계속 사시는 분들은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내고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 집값은 웬만하면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근데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역마다 달라지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저성장 시대에 돌입을 하면서 뭐 사실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 얘기 하다가 문자 얘기했었는데요. 도시 재생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가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동안 그러면 살고 계셨던 원주민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구도심에 살면서 가게를 소상공인들 영위하고 있었던 그분들은 다 쫓겨나냐?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빗대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생이라는 거는 가치가 굉장히 낮거나 용도가 다한 건물에 새로운 활력을 집어넣어서 활성화시키는 거니까요. 어찌 보면 가치가 올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아니 그러면 건물주만 가치가 올라가고 세입자들은 쫓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어쨌든 여기 들어가서 재생 활동을 하는 것은 건물주인 사람도 있고 임차인들도 활동을 해서 전체적인 지역 가치를 높여지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임대료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봤을 땐 점진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갑자기 뭔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서 갑자기 지역 가치가 높아지면 사실은 이제 이런 건 굉장히 서로의 이기주의적인 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그런데 재생을 했는데 만약에 가치가 안 올라간다. 그럼 재생이 성공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럼 적정하게 가격이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저는 적정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를 내쫓고 나만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자 하는 상생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기에서 저는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속도라고 봅니다. 서서히 노력해서 같이 가면 이익을 공유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루어지면 이익을 갖고 소유주와 아닌 사람 간의 싸움이 붙게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 도시재생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지금 연간 10조씩 이 50조를 쏟아붓는 이 정책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속도를 제어하기보다는 속도에 가속을 붙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가장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명과 암의 암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저임금 문제도 좀 시끄럽긴 합니다만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은 최저임금이 아니고 월세, 임대료 부담이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젊은 사업가들이 건물을 얻어가지고 가게를 예쁘게 꾸미고 음식도 맛있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2년 뒤, 3년 뒤 엄청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내쫓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진보정당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꾸준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월세 상한제는 상가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주택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상가에 적용되는 거는 이제 그 월세 상한액을 조금 조정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임대 기간을 보호하는 것을 5년에서 지금 10년으로 올리는 법이 아직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계류 중입니까?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인가요? 일간지 신문에서 요즘 폐업하는 업종이 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장사를 하실 때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바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반대인데요.
임대 기간을 더 많이 보장해 놓게 되면 중간에 제가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업종이나 그 지역에 따라서 연장해 놓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건물주들은 지금 세를 놓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세를 낼 수 있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계약 기간 안에 빼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폐업을 하게 되면 권리금도 빠져올 수가 없고요. 근데 그 권리금 지키자고 계속 장사도 안 하면서 관리비만 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말도 나오는 거겠고요. 예, 뭐 그렇죠. 근데 그 외국 같은데 보니까 네. 그 법으로 묶어놓지 않더라도 네. 당연히 세입자가 원하면은 원할 때까지 쭉 임대하는 그런 게 정착돼 있던데. 외국은 그런데 우리 같은 권리금 제도가 있지 않고요. 예. 그런 건물,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굉장히 다양한데 좀 특징적인 게요. 기본 임대료에다가 매출액 베이스 수수료로 임대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보증금만 내고 장사가 잘 되면 좀 많이 내고 장사가 안 되면 좀 적게 내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상 정해진 보증금과 월세를 확정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예. 장사가 안 돼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죠. 네. 폐업해도 꼬박꼬박 내야죠. 다음 그렇죠. 사람이 안 맞습니다. 들어오는 한. 예. 복잡하네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네, 한국의 부동산 뭐 상가 틀리고 주택 틀리고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지난주에 하다 못한 얘기 해봅시다. 젊은이들의 문제.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지금 1인 가구가 뭐 전체 가구의 한 30%, 그러니까 가장 가구 원수 대비로 해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도시 지역이나 특정 구에 가게 되면 뭐 50%,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인 가구들이 거주의 질이 어떠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뭐 고시원에 한 평, 두 평짜리 고시원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사느냐. 그 젊은이들이 그런 데 사는 게 참 많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뭐 최소 주거 면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의원실에서 고시원 모형을 한번 만들어서 시연을 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옥의 독방이 1.8평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시원은 1.3평입니다. 또 그런데 그렇게 작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더 비싸서요. 우리가 단위 면적당 임대료로 따지면 고시원 임대료가 타워팰리스 임대료보다 더 높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비싸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성비로 보면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품질은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러니까는 뭐 아르바이트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학비도 못 낸다. 네. 이렇게 뭐 임대료 내고 다른 거 쓰게 되면 그런 얘기도 있던데 또 하나 또 우리가 핵심 문제 있는 계층으로 봐야 되는 게 독거노인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1인 가구 중에는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 독거노인들은 수입도 형편없더라고요. 이번에 또 조사 보니까. 네. 이 독거노인들의 어떤 주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단 지금 노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노인 주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영구 임대주택에 사실은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양이 굉장히 적어서 지금 노인분들의 상당한 주거 수준을 다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노인분들에게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게 있고요. 그거에 덧붙여서 같이 말해줄 사람, 그다음에 불편한 거동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실은 생활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라든가 좀 같이 커뮤니티의 공동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보다 외로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뭐 고독사 문제도. 예, 맞습니다. 일본은 이미 노인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연금을 타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타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사람들을 적발해내는 게 새로운 업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얘기 나왔으니까 일본에는 요즘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예. 우리도 지금 지방 쪽으로는 시골 농촌 쪽으로는 빈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대도시에서는 뭐 빈집은커녕 집이 없어서 난리지만. 예. 아니요. 근데 서울도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자초된 지역은 너무 열악해서 빈집으로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빈집 문제도 결국은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하다 보면. 예. 그래서 뭐 요즘 지방이 소멸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진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판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방 도시에서는 인구가 연 2만씩 줄어드는
도시들이 있고요. 그런 데들은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 다 이제 빈집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도시 재생은 이런 지방의 빈집들, 인구가 빠져나가는 데들 또 아니면 이번에 군산이나 통영처럼 기존의 주력이었던 산업들이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변모되고 뭔가 빠져나갔을 때 거기에 어떤 기능을 심어주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통하네요. 제가 그거 질문하려고 빈집 꺼냈거든요. 네. 그 도시 재생은 네. 도심보다 오히려 네. 이렇게 지방, 네. 문화적으로 한번 같이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예, 저도 그래서 사실은 서울이나 대도시권에는 민간한테 굳이 정부가 돈을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데 지방 도시들은 정말 민간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런 데서 오히려 정부의 돈과 인력을 집어넣어서 그런 지역의 뭔가 세태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 것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이슈가 한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 방송 매결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제 국회의원 임기 절반 네, 도셨어요? 절반. 네, 딱 절반입니다. 네, 오늘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음고생도 좀 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되게 짧은 시간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도 나름대로 어설펐지만 열심히 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 어떻게 할 건지 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전반기가 어설프고 열심히만 했다면 후반기에는 좀 실력과 세련된 능력으로 결과물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후반기 들어서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국토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회에 입성을 했고 어느 누구보다 이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문제나 건설 문제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악마 같은 디테일로 민생 경제를 챙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예, 전문 분야에 매진하시기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